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집 뉴스 특보 1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오늘 뉴스 특보는요, 이 현장 그림 위주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진행 중이라도 이 현장 그림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남광규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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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요, 정확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11시 정도에 백화원 초대소의 숙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연결해서 도착하는 장면이 지금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대로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겠는데, 아직 그 숙소는 지금 정해졌습니다만 어디서 오찬을 하게 될지 장소는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어디 정도가 어디가 유력할까요? 그동안의 그 동향들을 종합하면 아마 노동당 본부 건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들어오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지금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느낌들이 어떠셨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성준. 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공항까지 나오셔서 예.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우리 대통령 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는 참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저도 갖게 됩니다. 예. 다만 좀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 북한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는 결례일 수도 있고 예.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우리 정부에서 이건 어떻게 점검을 제대로 한 건지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 사실 공정하게 보자면 한반도기를 쓰려면 다 한반도기를 쓰고 다 한반도기를 쓰든지. 그렇죠. 인공기를 쓰려면은 태극기도 같이 해서 어쨌든 오시는 손님의 그 국가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 태극기가 있어야지 좀 정상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렇게 했었나요? 어떻게 기억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한반도기와 인공기만 있었나요?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해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그 김민정 교수님은 또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평양으로 들어간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정상회담은 벌써 이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낯설음이라든지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은 특히 미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경협이 이루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여러 가지 이 ICBM을 비롯해서 무기를 중동에 팔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엄혹한 상황에 비해서 네.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밝았다. 게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김광진 위원님,
김여정 부부장도 영접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부 부장으로서 이제 선전선동부의 일부 부장이죠. 행사를 총괄합니다. 특히 뭐 자기 오빠죠, 김정은이 참석하는 네. 1호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가 이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고요. 또 문 대통령의 첫 평양 방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에 와서 올림픽도 참가했고요, 평창올림픽. 그래서 아마 인연도 깊고 또 이제 서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사 준비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김여정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여러 번 만나서 그런지 상당히 편안하고 밝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화면을 좀 그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좀 비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그 평양 뭐 저런 행사에 늘 동원되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었는데 평양 시민들도 조금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재 의원님. 네, 뭐 평양 시민들 익숙해졌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을 가신 건데요.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 오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복합적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나라지만 북한은 지도자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행사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지침을 받아서 뭐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좀 큰 규모로 준비하고 영접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그 대접의 융숭함으로 따지면 최대치죠. 지금 축포까지 쏘지 않았습니까? 통상 그 외국의 정상이 왔을 때는 그날에 장관급이 나와서 공항에서 영접하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근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고 축포까지 쏘았는데 그런데 태극기는 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영접 인사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영남, 조명록, 최태복, 김국태, 김용순, 김윤혁, 김영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 영접 인사하고 좀 계속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나오는 대로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화면을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었고 지금 직접 저 장면도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저렇게 그 평양 시민이라 이렇게 환영 나온 인사들과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고 저런 장면이 있었었나요? 남경 교수님? 글쎄요, 뭐 하도 지금 좀 오래되고 이제 우리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제 이번에 11년 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 평양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주민과 이렇게 여러 주민과 악수하는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있었다면 뭐 한두 명 될까 하는데 여러 명 주민하고 악수하는 모습은 제가 좀 처음 본데 뭐 기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 국가 원수가 북한 주민들과 1대1로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자세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식대로 이제 국민들하고 악수하듯이 하는데 김정은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옮기는 말로 해가지고 좀 옮기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저런 모습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쪽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중계 화면이 들어와 있는데 좀 장면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화원 초대소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지금 그 앞에 길의 모습을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북한에서 지금 생중계하기로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백화원 초대소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들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묵게 되는 거죠. 김광진. 네, 백화원 초대소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두 차례 이미 진행됐던 남북 정상회담 다 저곳에서 이제 묵었고요. 폼페오 미 국무장관 갔을 때도 저곳에서 지냈습니다. 북한의 주석궁이라고 하죠. 대성구역에 지금은 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 김일성 생전 시 자기가 진물을 보는 그 가까운 곳에 대성구역에 그 대동강변입니다. 백화원 초대소를 지어놨죠. 그래서 정상들이 외국 정상들이 오면은 저기에 묵으면서 김일성과 같이 이제 면담을 하고 회담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100가지 꽃이 예. 핀다고 해서 백화원 이렇게 명명이 됐죠. 아주 경치가 좋고 그다음에 안전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 숙소 및 회담장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사용이 될까요? 회담이 여기서 열릴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뭐 영빈관 도착했으니까 아마 오찬은 저기서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오늘 오후 일정 회담은 뭐 백화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었습니다. 과거에서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이제 내일 이제 그 오전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그 장소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보도에서 제3의 장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노동당 청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하도 오랜만에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것과 좀 다른 어떤 형태의 그 정상회담 가능성도 충분히 또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저걸 통해 가지고 지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또 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아마 여기서 하겠지만은 내일은 장소의 어떤 변동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차량으로 이제 이동 중인데요. 함께 차를 타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2000년대 방문을 하셨을 때 예정에 없이 김정일이 이제 같이 차를 타자고 해서 한 50여 분 동안 이제 동승해서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폭격적이었죠. 이건 파격을 넘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 시간 정도 경호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예. 그런 그 미스가 있었고 또 그 차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어떤 얘기를 나눴냐, 그렇죠. 어떤 타협을 했느냐를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한 쪽에서는 뭐 동성하자, 뭐 정상끼리 동성하고 영부인끼리 동성하자 뭐 이런 제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쪽에서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영접하는 그 장면에 그 이제 공항에서 만났을 때도 담소를 나누긴 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오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글쎄요, 뭐 날씨나 그런 쪽 환영, 뭐 서로 이제 그동안 안무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회담의 이제 이렇게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의 방향을 좀 추측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00년도나 2007년하고 이 회담의 무게가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의 핵 개발도 초기 단계에 있었고 우리가 조금 더 앞선 입장에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우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북한이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또 ICBM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형식보다가는 이번 오후에 이제 회담 또 내일 오전에 이 회담을 통해서 진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한테 그 핵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도록 설득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문 대통령께서 지금 겉으로 웃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그런 그 설득을 할까 상당히 고민이 깊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렇게 환영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여러 번 만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인 것은 지금도 언급해 주셨으면 이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 이것이 없이 선언적인 것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 다녀오면서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성과가 엄청나게 크겠지만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미 우리
에서는 남북 관계를 많이 과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속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국제사회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은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남북 관계 진전을 과속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외길을 간 건데, 그 이제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미묘해지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축소지향적 국방개혁안도 발표를 했고, 또 뭐 철책선 철수라든지 뭐 휴전선의 뭐 GP 철수 계획이라든지 뭐 또 국정원의 대공 기능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약화시켜 놓고 이런 것들이 정치 논리로는 북한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의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안보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논리거든요. 안보에서는 먼저 양보하고 먼저 벗어주고 하는 것들이 안보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인데 만약에 이 회담이 이번에 그 회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온다면 이런 의심들이 다 불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그래서 지금 막 평양을 갈 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웃고는 계셨지만 어깨는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고 예상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이 걱정하는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와 이 북미 간의 진전 속도가 이 2인 삼각처럼 발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우리가 현장 자면 할까요? 김여정 현장 도착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좀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것만 많이 가는 건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아마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이제 아까 비핵화로 얘기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핵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어제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거나 지난 그 4월 27일 날 합의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남북 관계 것이 우선 나왔어요. 또 이번에 나오더라도 물론 이제 뭐 순서 여부가 꼭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4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남북 관계가 최우선 과제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현실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어떤 진전 변화가 있어야만이 남북 관계도 선순환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북 관계, 북미 관계도 이렇게 순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와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얼마만큼 진전되어진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핵화 얘기는 나올 겁니다. 나오되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한 3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가 나와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는 장면이 지금 정지 화면처럼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 시각 이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김창선이 지금 백화원 영빈관 쪽으로 이미 도착을 했고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은 나중에 녹화를 해서 방송을 전해줄 것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고요. 들어오는 장면, 백화원 영빈관으로 도착하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화면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중계해 드릴 것을 말씀을 좀 먼저 올리고요. 지금 김여정과 김창선은 지금 영빈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이 백화원 영접도 현장을 지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먼저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그 소위 김정은이 나타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김여정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의 화면에서도 김여정이 아주 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장 지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백화원에도 먼저 나타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김창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 때문에 둘이서 뭐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박희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야기를 하다 잠깐 멈춰졌는데
그 남북 관계의 속도와 미북 간의 속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4월 27일 이후부터 쭉 우리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이제 뭐 지켜봤습니다만 결과는 남북 관계 속도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미북 관계, 특히 이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은 계속적으로 좀 감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 8개월 이상 지난 이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이 김정은 또 상당히 움직이고 북한 이 관료들도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내부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이 확실한 변화를 하기 전에 우리는 변화하면 안 된다 하는 좀 신중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도 아마 그런 입장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층 서기실이라든지 또는 뭐 김계관, 김영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표단들의 진심이 우리 민족 공영을 위한 그런 북한의 북한을 위한 용단으로 저는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뭐 관계 개선은 쉽지만 가장 어렵고 그 어려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남북 관계를 조금 가속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제는 가속화에 따르는 어떤 성과, 결실 이거를 저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뭐 진심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유명한 책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국가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동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국가 이익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이 북한의 국가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북한의 국가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뭐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군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무기에 있어서는 완전한 불균형이고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그나마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감축하면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더 키워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4월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는 책임 있는 핵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임 있는 핵국가라고 하는 것은 도발적이지 않고 상당히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핵을 함부로 쓰는 국가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책임 있는 국가론인데요. 우리가 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군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을 책임 있는 핵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은 수도 있는 마치 우리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것과 같이 그런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먼저 화면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올리고요. 그다음에 토크를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장면이 지금 청와대에서 성남 비행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왼쪽은 지금 평양의 장면입니다.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지금 맞기 위한 숙소로 돼 있는 영빈관 백화원 초대소의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당초는 11시 정도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착 전으로 돼 있습니다. 도착하는 장면은 생중계하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 대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핵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 문제인데 재래식 무기들끼리로 해서 뭐 평화를 좀 물러나고
휴전선에서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자체도 의미는 크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으신데. 뭐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든 뭐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 뭐 긴장 완화든 사실 남북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조치들인데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예. 이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을 보시면은 예.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한 그 14선언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문점 선언을 그 14선언 2.0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정부 생각은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합의해놓은 그 선언을 좀 이행하는 것이 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북한 쪽으로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고 뭐 김정은이 판문점 내려와서 첫 마디를 한 얘기가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 판문점 선언 이행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잃어버린 10년이 우리나라도 한국도 보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잃어버린 10년이거든요. 그 10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을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7년도로 돌아가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뭐 욕구가 정치적인 욕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그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상전벽해입니다.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10년 전에는 그야말로 뭐 유엔 제재 하나 뭐 시작될 그 즈음이었지만 지금 10개가 넘는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 외교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최근에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뭐 대사관을 세운 나라도 없습니다. 네. 관계를 끊어나가는 그런 형편이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0년 전에 체결됐던 그 14선언, 또 네. 판문점선언을 그대로 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하는 것이고 뭐 대통령 말씀이나 임종석 실장 얘기를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그 충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 그 3차 정상회담도 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김여정이 지금 영빈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순안공항에서 저 영빈관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길래 아직도 도착을 안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거리적으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예. 예. 그 대성구역이 순안공항으로 가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아마 좀 천천히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아니 도로 사정은 좋지 않더라도 이미 통제가 다 돼 있고 상태에서 그냥 이동을 하지 않을까요? 통제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한 1시간 정도는 예견해야 될 것 같고요. 없으면 30분이면 간다는 얘기를 하던데. 예. 네, 아직까지는 도착이 안 된 거 보니까 예. 예. 천천히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도착하는 장면은 저희가 화면에 들어온 대로 설명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진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식사를 평양 시민이 어떻게 먹는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당도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 거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데 어디 가서 평양 시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어디든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뭐 옥류관 냉면 내일 점심 예. 오찬으로 옥류관 가기로 돼 있는데요. 옥류관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예. 거기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명소들이 좋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예. 청류관도 있고요. 원래 예. 냉면집인데 거기도. 네. 근데 신설로 이런 것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수행소원들 북한 또 이제 간부들 예. 다 참가하는 것이라면 좀 커야 되겠죠. 그 대동강 수백 명 수산물 정도. 식당은 어떻습니까? 대동강 수산물 식당도 생겼겠네요.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거기는 좀 북한의 부유층들이 주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들 예. 왜냐하면 그게 횟집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것은 못 되고요. 예. 그렇지만 새로 이제
개장이 됐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자랑하는 곳이고 또 잘 꾸려지는 곳입니다. 수백 명 아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하고요. 뭐 총류관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 오늘 오찬부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간에 이제 뭐 안부나 뭐 이런 사항 뭐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난번 그 우리 1차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만찬 또 거기서 얘기되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찬 장소에서 우리가 회의를 정상회담을 가늠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남북 간의 뭐 발전이나 합의나 뭐 그런 어떤 덕담이 좀 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덕담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지금 뭔가를 잡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덕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들을 지금 실질적인 언급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아니면 선언적이진 않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플랜이라든가 이런 비핵화 플랜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희미하게나마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들은 있어요, 분명히. 지금 남북한 군사회담 지금 열리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뭐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경제인들이 이번에 따라가는데 경제인들도 유엔 제재 때문에 당장 북한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지는 않더라도 사전 협의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이제 핵심은 핵이거든요. 핵심은 핵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진전을 얻어오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주시하고 있는 것은 평양 정권의 진정성입니다. 지금 평양이 핵화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금년 초부터 북한이 펼쳤던 평화 공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남북 정상회담, 뭐 미북 회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판을 벌린 대화의 판을 벌린 북한의 진정성이 정말 핵을 버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용단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기만하고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 부분에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좀 화면을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빈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 직접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양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누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우리 남쪽에서 간 모든 지금 수행이나 인원들이 2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우리 차량이겠죠. 우리 인사들을 싣고 간 차량이겠죠. 뭐 저게 오픈카인가요? 뒤가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뒤쪽에 열려 있는 모습이네요. 뒤가. 뒤가 같이 타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항서부터 같은 차량에 동승해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체 뒤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썬루프가 아니라 오픈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뒤가 완전히 열린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흩날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머리를 뒤로 이렇게 쓸어 넘기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목격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요. 지금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보입니다. 같이 지금 뒤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했고 또 영부인과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같이 차량을 타서 이동을 했다. 공항에서는 이제 각각 차량을 탔다가 중간에 좀 같이 차량에 탑승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도 공항에서 제 기억에 공항에서는 이제 따로 대통령 내가 타시고 뒤에 이제 김정은 내가 탄 걸로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연대 이제 시민들하고도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교체해서 탄 것 같은데요.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고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차량을 이제 탑승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그 벤츠가 이른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픈카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이 오픈카를 타고
숙소로 이동한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파격적이라보다는 좀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정사람이. 그래서 약간은 좀 만약에 같이 동승해 왔다 그러면 조금은 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네요. 처음 정상회담에서도 당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게 사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제 수수께끼인데 지금 또 그렇게 됐다는 거는 아까 소도에서 우리 태극기가 안 그린 부분까지 연관되어져 가지고 사실 조금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정상회담 또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회담의 모습인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지금은 마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지금 글쎄요, 대한민국도 대표할 수 없고 또 중간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당혹스럽죠. 이게 사실 좀 여기 막상 나와서 이게 참 논평하기가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정상들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할 때 말이죠. 일체 배석자를 물리치고 그냥 그야말로 둘이만 단둘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 관리에서는 금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저런 폭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것들이 다 미국의 대통령도 외국 정상과 전화를 하거나 누굴 만나서 얘기할 때 사실은 다 정보기관이 도청을 하는 것이고 그 도청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느 선까지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게 사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 안에서 두 정상이 얘기하는 것은 덕실이 상당히 극명합니다. 덕도 있습니다, 분명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덕도 있지만 다른 외교 관리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시청자들께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같이 탑승을 했었고요. 중간에 오면서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좀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차입니다. 저 벤츠 차량에 뒤만 오픈이 되어 있는 벤츠 차에 저런 게 있다고 그러는군요. 뒷좌석만 오픈카인 저 차를 타고 중간에 갈아타고 지금 영빈관 초대소 앞까지는 두 양쪽에서 같이 탑승을 하고 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모두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두가 지금 영빈관에 도착해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계기가 헬싱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면서 배석자 전혀 없이 통역 한 사람만 두고서 회담을 한 것이 그것이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트럼프가 저렇게 했는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 형식이 다 말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파격적인 것도 좋고 또 얼마나 좀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깜짝이가 많다 이런 또 지적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나 뭐 지금 이 장면이 처음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평양 방문 시에 있었던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 4.18 파문점 회담 당시에도 두 정상이 결국 산책을 통해서 수행원이 없는 가운데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 배석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이 파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파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 안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긴밀한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도다리 그 회담이나 이런 거랑은 또 성격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고 또 그런 얘기는 아마 뭐 영원히 공개될 수 없는 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이게 궁금증과 또 한편으로는 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건 좀 파격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는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좀 파격은 한두 번으로 된 것이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막을 나오는 거 봐가지고 뭐 카프레이드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오면서까지 끝까지 오픈 상태에서 두 정상이 보여졌는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두 정상끼리 얘기가 나누다 중간에 아마 했는지 또 그 여부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오픈간 상태에서 끝까지 왔다 그러면 아마 연도에 북한 주민들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또 그렇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뭐 또 뭐 그렇게 또 한번 분위기를 고양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또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이 차 안에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합의문 결과보다 더 관심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은 글쎄요, 참 또 영원히 알 수 없는 또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가장 그 중요한 건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이제 결과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나타났다면 저런 파격은 사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훌륭한 이제 전술적인 뭐 어떤 그 융통성이랄까요? 뭐 그런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결과도 없이 만약 파격만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뭐 비판을 했을 때 방어하는 논리가 조금 취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꾸 이제 파격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한두 번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까. 실제 이제 북한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심을 안 한 것 같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파격이 그런 결심을 끌어내는데 좀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좀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그 성과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깜짝도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우리 패널분들도 있고요. 내용을 좀 꼼꼼히 좀 짚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대화가 있을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스케줄들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오찬이 있겠고, 오찬 뒤에 이제 정상회담이 곧바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의제를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핵화 이 얘기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뭐 일부에서는 뭐 또 큰 틀에 뭐 합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큰 틀의 합의는 뭐 판문점 선언 하나로 족하고요. 이제 뭐 합의가 나올 게 있다면은 뭐 부속 합의 내지는 뭐 부속 문건 차원에서 뭐 남북 관계 발전이라든가 또 그 재래식 군비 통제 협상 문제 관련해서 좀 문건이 나올 수가 있겠고, 비핵화 관련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신고하고 검증을 뭐 김정은이 뭐 발표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도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고 해야 할 상황이지 남한과 협상할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뭐 큰 뭐 아주 세부적인 뭐 조치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비핵화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은 북한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김정은 개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북한 내부 뭐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문건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 핵을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순전히 우리의 기대일 뿐 북한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온 것이 지난 30년 비핵화 외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문 대통령이 꼭 하셔야 할 일은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포기하고 NPT라고 조약이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그 조약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회원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 탈퇴한 걸 다시 복귀하는 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비핵화의 최종 조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뭐 종전선언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할 수가 있겠죠. 예. 뭐 또 그렇게만 된다면 뭐 재래식 분비 통제 협상이라든가 경영 문제도 일단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앞에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보 문제에서는 반드시 등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등가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 내용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는 비등가 거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김대중 정부가 포용 정책 펼칠 때 경제 분야에서 북한에 많이 주고 덜 받기, 또 먼저 주고 나중 받기 이런 원칙에 대해서 저는 별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보 문제는 한번 기만을 당하면 망국에 이르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종전선언은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NPT 복귀한 연후에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는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성만 따진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아직 많이 순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 디클래레이션 신고만 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비등가적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들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정도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국정으로 약속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취재 기자가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그곳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곳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 걸어나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는데요. 두 정상은 좌우로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등 북한 고위층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도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차례로 악수를 했습니다. 북한군 의장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하로 호칭하며 사열했습니다. 사열석에서 북한군 의장대의 행진을 지켜본 뒤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북한 주민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후 앞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뒷차에는 김 위원장 부부가 따로 탑승한 뒤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백화원 영빈관을 도착한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화면에 자주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도착 전부터 의장단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전반적인 행사 준비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사열을 받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설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나와 있던 주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시간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전해지는데 어떤 의제가 좀 다뤄질 걸로 보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오후에는 곧장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비핵화 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역시 비핵화 해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할지,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를 밝힐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과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합의서가 채택될 전망이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금강산 면회소 상시 운영 등이 합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자, 지금 보면 프로센터에서 김동현 기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비핵화에 관해서 정상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죠.
우리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그런 거면 이 비핵화에 관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교수님? 우리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제는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하느냐 아니냐 또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예. 사실 이 비핵화의 그 일련의 대화가 시작된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이제 와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고개를 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볼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을 할 그 당시에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북한이 핵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 있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폐기하겠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상황이지 아직도 비핵화의 뜻이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냐,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냐,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 우리는 진도가 나가도 너무 빨리 나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내일 이제 합의가 좀 이뤄져서 공동 성명이 있게 되면요, 김 의원님 그 2005년 9.19 공동 성명과도 좀 비교할 수 있을지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거든요. 이미 뭐 비핵화 관련돼서 우리가 합의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합의가 없어서 비핵화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북한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뭐 문 대통령도 사실 합의 이제 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했죠. 예, 그래서 저도 보기에 뭐 이제 무슨 합의를 더 하냐. 이제는 실무 회담을 해서 비핵화 관련된 거라면은 언제 신고를 언제 하고 예. 실무적으로 폐기를 어떻게 동결을 어떻게 하고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이런 구체적인 회담을 해야죠. 비핵화 결심이 돼 있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선언적인 합의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났다 예.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돼서 그리고 남북관계 좀 발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서로가 이제 박자를 맞춰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처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동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뭔가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좀 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뭐 저희들이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지금 미국이 보는 이 회담의 시선 이게 지금 깐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시하고 그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그 뉴욕에서 안보리 특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물론 러시아를 겨냥한 건 하지만 러시아가 예.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한테 그 뭐 석유를 판다는 등 네. 여러 가지 뭐 제재 위반 행위를 조직적으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동 수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한 거는 동시에 그 남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하필 왜 그 정상회담 시작하는 날 그런 특별 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해서 그런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겠습니까? 예. 근데 비핵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과연 뭘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핵화는 사실 남과 북이 30년 전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미 그 당시에 비핵화를 다 했습니다. 핵 개발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있던 전술핵까지 다 빼서 완전한 핵 없는 남한 땅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해주길 바래온 겁니다. 30년 동안. 예. 근데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여태까지 계속 핵무기 개발을 비핵화 한다면서 핵무기 계속 개발하면서 몸값을 높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면서 저거를 뭐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보상 비용도 계속 높아가는 겁니다. 네. 최근에 지금 아니 어떻게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일부 뭐 과거 육지회담 대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지 북한 비핵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북한의 전략에 여태까지 끌려온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김정은의 입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 말을 이끌어내면 그것도 성공이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못 끌어냈다라고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과 공유해서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이고 우리는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비해서 우리 안보 체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비핵화 관련을 해서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직접 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 블랭크입니다.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화면을 직접 보셨습니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친근한 모습 다 확인이 됐고 좋은 모습입니다만 결정적인 것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블랭크로 갔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모르겠다.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조금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최대 관심사가 북한의 비핵화 여부인데 비핵화 여부가 블랭크 상태로 간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언뜻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결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얘기를 우리 임종석 실장이 스스로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일단 해석을 했고요. 방금 우리 전성훈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삐뚤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참 양보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이 대박이 난다면 대성공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단단히 우리 안보를 다져야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태도를 가져주셔도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이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요. 저는 정말로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뭐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공개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으라라고 전언해주는 정호영 의장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 전언해주는 이런 방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문서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해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나쁜 나라들이 습관인데 지금 그렇게 전언하는 것을 가지고 또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이런 광경은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과거와 비슷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나 그런 의미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번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듣고 싶지 않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답답하다. 나 뜻은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잘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내용은 그럼 여기와 어떻게 부합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인식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뭐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 정도면 비핵화의 의지가 보여진 거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죠.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상식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시험장 문제만 보더라도 이미 지난 4월달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북부 핵시험장이 필요가 없다. 임무로 완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입으로 스스로 필요 없는 이제 소용 가치가 없어진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그 시설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공개를 하고 전문가들이 다 그걸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그 풍계리 핵실험장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줘야지. 그야말로 뭐 진정성 얘기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셀프 폐기 아닙니까? 네. 학생이 선생님 계신 앞에서 시험 보고서 채점을 선생님 채점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시험 문제 가지고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해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 차원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그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대통령도 실수인지 아니면 인식의 오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부분을 나타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대의 해체나 이런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미래 핵을 폐기했고 이제 현재 핵만 폐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 잠시 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시는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제가 좀 지금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토론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속보 내용은요. 백화원을 이동하는 중에 카퍼레이드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백화원 초대소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차는 이 별도의 오찬 이후에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올라와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올까 이것이 관심인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석 협상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면 내가 협상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폼페이오 다시 가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건 과연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되는데 이거 계속 도두리식으로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이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난 3월 달이죠. 우리 대북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비핵화 의지를 대언해 주면서부터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또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우리 그 사절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얘기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나오는 워딩은 북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거는 북한의 입장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과거로부터 갖고 있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건 이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 180도 다른 내용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에서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얘기만 나와도 이거 뭐 상당한 결과를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구나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막 의문이다, 확신할 수 없다까지 한 거 보니까 오히려 깜짝 놀랄만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이거 충분히 필요했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나온 걸 가지고 대단한 것도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건 잘못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거하고 비핵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핵화가 끝나고 비핵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정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야 이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정책 지도자를 듣고 언론에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건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가면 이건 핵폐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6.25 전쟁하고 분단체제 이 틀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 시작이 종전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이게
미국, 북미 관계를 잘하기 위한 중재로서 나오는 것이 뭐 종전선언 해가지고 마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종전선언이 목표인 것처럼 이거는 전후가 바뀐 거죠. 6.25 전쟁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 우리 국민의 입장이 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난 다음에 뭐 종전선언하고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게 얘기 나오는데 그 순수가 빗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의 피해를 입고 이 전쟁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에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 노력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말 이것은 아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더구나 우리가 그런 비극을 안고 이렇게 분단에 70년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건 너무 이게 좀 제가 봐 중심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에 방문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으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김은정 교수님. 네,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쟁은 지진과 비슷합니다. 한번 지진이 크게 나고 나면 여진이 계속 나듯이 전쟁이 한번 있었던 나라들은 끊임없이 작은 전쟁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6.25 한국 전쟁 이후로 전쟁이 없이 거의 65년 이상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체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다. 현재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봉쇄 이것이 지금 현재의 체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아왔던 체제를 앞으로의 체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라고 해도 이 핵도 핵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결국 러시아, 소련의 핵을 봉쇄하는 것도 결국 핵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핵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실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상호 교류를 추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만 자꾸 비무장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 옵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너무 감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지금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다 이야기가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으니까 정말 비핵화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듣고 또 실질적인 진행이 되는 것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이번에 그 4대 기업의 그러니까 4대 총수들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서 원한 겁니다. 총수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이런 것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 김정은이 지난 판문점 선언 때 그 판문점에 내려와서 첫 마디가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14선언에서 명시되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돼서 참 안타깝다. 그런 그 안타까움의 토로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호응하는 이 계기를 삼아서 어찌됐든 남한의 경제적인 그 재력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경제 난국을 탈피해 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가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2018년 북한은 유엔 제재가 10개 이상의 유엔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또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를 받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철도 도로 건설 문제도 나오지만 내년 예산이 몇천억을 잡혔다는 역대 정부가 철도 도로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그러한 그 남북관계 개선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좌절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현재의 북한 핵 문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 최대
안보 참사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껴두고 경제협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핵 폐기 어렵다. 그럼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우리 국가 전략과 국민적인 합의 기반의 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3차 정상회담, 세 차례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사적인 막중한 책무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30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건 우리 행정부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첫 마디가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새로운 행정부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때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화하고 하다가 뭐 협상하고 깨지고 이런 반복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그 한국 정부에서 갖지 못했던 기회를 가졌던 것은 바로 그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세 차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제사회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할 그런 역사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랍니다. 저도 하나 그 이번 그 경제인들을 이제 북한이 이제 초청 원했다고 이걸로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북한이 현재 이 4.27 판문점 선언이나 이 싱가포르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4월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거기서 분명히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경제 발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현재 입장은 4월 20일 내부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동당 전년회의에서 결정한 이제는 핵 강대국으로 탄생을 했고 핵은 이제 핵 과제는 끝났고 이제는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담에서 나온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그 접근일 수가 있다. 특히 저는 우리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김정은은 북한의 이제 통치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발전시키려고 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뭐 군부나 또는 이제 오래된 관료들은 그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김정은이 그런 사람들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다른 단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보면 저는 김 위원장도 결국은 그런 그 4.20 그런 선언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 경제 발전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는 전 한반도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과가 안 난다 하더라도 뭐 그리 큰 손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외신에서 전부 나오는 건 지금 또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만들어서 북한은 지금 핵무기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은 쉽게 매니플레이션 조정할 수 있겠다. 상당히 그 약하게 이 남한을 보는 그것이 사실은 어떤 도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유혹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또 세 번째 지금 이제 뭐 유엔 안보리에서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중국이 노골적으로 지금 국제적 제재 위반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 남북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 남북 대화를 그들 제재 이완의 어떤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내부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것이 굉장히 위안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남북 대화가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상당히 그 소중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 그 재벌 총수들, 우리 측 이제 경제 인사들은 오후에 북한 리영남 내각 부총리를 만난다고 하는데 이 리영남이라는 인사는 또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저는 이 국책심부름센터라고 저 사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책 결정 권한이 없고 모든 결정은 다 당에서 하죠. 그럼 이제 당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뭐 그리 큰 비중으로 저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도 지금 한국 기업인들이 여기 와도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분위기 조성 차원 그리고 향후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뭐 이런 정도의 비중 저는 뭐 거기밖에 두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업인들이 다 지금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죠. 정부가 원하니까 가지만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풀려도 사실은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 다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수틀리는 다 압류해버리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안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면 근데 내가 거기서 돈 벌어서 일정 부분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일정 부분 이익은 내가 가져온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요 투자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앞으로 이 외부 세계에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광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영남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진행 이런 거는 뭐 가시는 분이 가서 담소나 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가 뭐 북한의 큰 결정권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관련해서 부총리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여러 경제 부문에 따라서 이렇게 맡은 부총리들이 여러 명 되거든요. 농업 담당 부총리, 뭐 경제, 무역, 여러 가지 이제 화학공업 달라져 있는데 임무가. 근데 그냥 구색을 맞춰서 만나는 것 같고 또 부총리가 아마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을 드러낸다거나 자기들 부족한 것들 설명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있을지 어떤 부분에 투자가 가능할지 아마 이런 환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북한에 정말 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북한에 투자했다가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집트 어라스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벌고는 있습니다만 단 한 달러도 성공을 못했어요. 북한으로부터. 우리 금강산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천문학적으로 손해봤을 거예요. 아마 다 몰수당하고. 그다음에 뭐 저 애국사업 한다고 저청년 기업들 북한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그다음 중국 기업들 뭐 광산이고 뭐고 뭐 몇십 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계약 맺고. 그거 완전히 밑빠진 덕이 물붓기예요. 뭐 숟가락도 얹어달라고 하고 뭐 덜어내달라고 하고 뭐 없다 전기 없다 뭐 없다 그냥 밑빠진 덕에 물붓기입니다. 저기 투자했다가는 진짜 뭐 다 망하겠죠. 자, 지금 저희가 그 특보로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지금 그 육해공군 사열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계시고요. 다 오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게 사열을 하고 그다음에 환대를 받고 백화원 초도새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한 차에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한 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공항을 빠져나가서 이동하는 장면은 저희가 원래 당초 예정대로 현장 화면이 생중계로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화면을 저희가 받아서 보기로 돼 있었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장면, 생중계되는 장면은 백화원 초대소의 장면이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지금 들어오는 장면, 저것은 생중계로 저희가 아까 오전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지금 오픈된 장면, 뒷좌석이 오픈된 차의 모습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동승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중간에 백화원 초대소로 오는 과정에 시민들과 만나는 이 카퍼레이드가 있었고 중간에 내려서 갈아탄 것으로 카퍼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갈아타서 두 분이 동승한 것으로
두 정상이 동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장도 저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장면이 있고요. 지금 들어가는 장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녹화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들어가서 오찬을 별도로 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 사원은 이제 이리설조와 함께 오후에 아동병원과 음대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특별 수행원들은 오후에 북한의 김영남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경제인사들 모두 남측의 경제인사들입니다. 모두 북의 내각 부총리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여기서 토론하는 내용들은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진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전된 결과물을 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교류, 또 민간단체 교류, 가수들도 올라갔고 뭐 체육인도 올라갔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인사들이 올라갔는데 특별히 이루어질 것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올라가서 대화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특히 이제 4명의 대기업 이제 총수나 또 대표자가 이제 같이 방북을 했는데, 네. 지금 그걸 봐가지고는 글쎄요, 이번에 나오는 그 핵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의 진전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기폭제로 해가지고 아마 좀 큰 규모의 남북 경협을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측에서도 우리 대기업 4명을 아마 지정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지금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대기업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말로라도 구두상으로라도 뭐 오고 가고 해야 될 텐데, 또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이후에 남북 관계,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가지고는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청구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우리가 오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지난 그 4월 27일 그 정상회담 했을 때 오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간 애둘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철도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만약에 방북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투자를 요청한다거나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뭐 북한의 어떤 상황을 듣는 상황은 괜찮습니다. 뭐 큰 차원에서 모든 이제 핵 문제나 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고 교류가 잘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남북 간의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보자,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우리가 뭐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또 거기 또 아주 수치는 아니지만은 로프하게나마 괜히 또 큰 얘기를 북한에게 던져줬다가 북한이 그걸 축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면은 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4명의 그 기업 총수가 수행한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 총수분들, 이 분들은 국내 경기도 좀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북한에 가서 또 어려운 투자 상황을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대북 제재에 대한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인들은 또 뭐 경제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뭐 저쪽에서 뭐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들로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아직 뭐 투자 여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뭐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 남북 대화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 호랑이를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많은 남북 대화가 가서 잡혀 먹었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그 정신을 잘 지키고 남북 대화를 진행한다면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 레벨에서 많이 대화 점척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이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투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금 뭐 철도 도로 연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다 얘기가 됐으나
이게 철도 도로 깔아주는 게 그냥 깔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상품들이 북한을 통해서 철로와 도로로 중국으로 저 유라시아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계획과 이 비전을 가지고서 철도 도로 연결 문제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런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달랑 철도하고 도로만 연결해 줬다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문이 닫히면은 지금 뭐 우리 상품이 갈 수 있는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예. 아무 저기도 없이 철도 도로만 깔아준다는 것은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그냥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투자의 개념을 하고 예.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일정 중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빛나는 조국의 관람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일정이 크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트레킹을 가능하다. 또 원산 특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강림 의원님 원산 갔다가 백두산까지 이게 그 당일날 스케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리상으로 그게? 괜찮을 겁니다. 아마 백두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좀 특별한 손님들, 외빈들한테 이제 헬기를 보장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산을 들렸다가 백두산까지 갔다 이런 스케줄이 당일에 가능합니까? 원산에도 비행장이 있으니까요. 예. 비행기로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백두산에도 비행장이 있거든요. 예. 김정은 한때 자기 비행기 타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열시키고 막 이렇게 행사 비슷하게 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백두산 그 앞까지 비행기로 가고 거기서 그 사륜차인가 이렇게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걷는 거는 100m 정도만 가면은 그 정상에 갈 수 있다는데 그렇죠. 그렇게 정비가 다 돼 있는 모양이에요. 백두산이 원래 고산지대가 높은 산일수록 이렇게 봉우리만 높지 거기까지는 좀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차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봉우리 아래 올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송수단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번에는 리설주 여사와 또 김정숙 여사의 만남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리설주 여사가 한 발언도 있는데 지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 두 여사의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성악을 공부해서 그렇죠. 또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 만남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4월 27일에 리설주 여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내 남편께서 해달라고 하셔서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다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해담도 다 하려다가 정말 녀석께서 자부심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갔는데 그 이야기를 속된 표현에 조근조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양에서도 아무래도 두 분이 좀 만나서 방문한 곳도 있고 이렇게 정상회담에 항상 따라다니는 코스가 이제 영부인들끼리 이렇게 만난 거 같아요. 또 이제 아이들 타가서라든가 아동병원도 가고요. 하고 다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비핵화에 관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또 저런 핀을 보는 북한 동포들도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친근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은 일이고 또 적극 장려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영부인께서 평양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거 우리 눈에 드러나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밑에 수면하에 가려져 있는 너무나 엄청나고 엄중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포항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런 그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아까 김 교수님이 소개하셨는데 그 책에 이제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게 책이 있습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 모두는 도덕적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의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비도덕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이 돼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된다면 그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뭐 우리 판문점 이후에 우리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도 77.5%가 나오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평화로운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면에 있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그 이해상충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남북은 1945년부터 계속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는 경제력으로 이제 체제 우위를 점했는데 북한은 이제 핵으로 무력적인 우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력적인 우위가 없어진다고 해서 체제 경쟁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좋게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한편 그런 것 뒤에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논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작은 에피소드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이런 모습을 계속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 환대를요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때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와 비교를 해봐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면 뭐가 달랐을까요? 그게 글쎄요. 제가 뭐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아무래도 첫 정상회담이 2000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때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좀 느껴져요. 환대가 나와 있는 그 북한 그 주민들 그것도 뭐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아마 광장이 꽉 차고 넘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기가 TV를 통해서도 아주 뜨거운 게 늘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왼쪽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온다는 사전 얘기가 물론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꽃을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우리 국민은 그게 우리 남쪽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등장에 그렇게 환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북한 지도자의 포커스를 맞췄고 남쪽 대통령에 대한 포커스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술만 지금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깃발은 없었고요. 당시에는 또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김대중 대통령이 가기 전날 하루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죠. 그래서 연기를 하고 다음 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뭐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말이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의 매체들이 어떻게 방송하고 있었냐면요. 남조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장군님을 알현하였다. 예,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정상회담도 평양에 가서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선동 차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미국하고 중재도 시켜야 되고 또 국제 제재의 틈바구니를 뚫고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극진하게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포, 소고 이런 것도 사실 과거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의 화면도 좀 함께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그때와 어떻게 달랐는지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게 지금 공항에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오른편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방북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 오른쪽의 장면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의 장면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장면, 넘어가는 장면이죠. 지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중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으로 당시에 이동을 했었죠. 네, 차량으로 해서 넘어가는 장면일 텐데요. 그 당시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곳입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쟤는 저게 가장 눈에 띄네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혼자서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 다. 근데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나온 게 이제 크게 이제 다른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때는 무슨 특별한 게 있었나요? 김태우 원장님. 네, 뭐 김정일, 김일성 두 지도자 시대에는 영부인 활동이라는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네, 뭐 김정은 시대에 와서 사실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나타나는 것이 당연했죠. 저 당시에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 이제 이설주를 이제 대동하면서 영부인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니까 저게 상당히 서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 통치행위 아니겠어요? 많은 국내의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 시대는 뭐가 좀 달라지겠다. 이제야말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나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김정은은 정말 다르다. 이제 핵을 포기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야말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 김정은 취임 이후에 지금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해왔던 모든 핵 관련 행보는 핵 보유를 굳히기에 들어가는 행보였지 핵을 포기하는 행보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금 김영남과 함께 오픈카 위로 이제 몸을 내놓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했다는 소식만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때는 공항에서 영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때는 판문점을 건너서 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이제 넘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때하고 달리 좀 색다르게 좀 해보겠다 해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니까 공항은 가지 않았고 그 육로로 이동해서 이제 아마 지금 보니까 김영남 영접을 받고 이제 평양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김정일이 만나서 의전 행사를 갖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지금 두 화면을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오는 것은 오른편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모습입니다만 시민들이 다 꽃술만 흔들고 있었어요. 꽃술만 흔들고 있는데 이제 왼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꽃술과 함께 인공기와 한반도기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올라가는 게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입장,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기까지 들었다? 이러면 물론 다릅니다만 저건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려한 겁니까? 드는 게 나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꽃술만 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한반도기만 들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북한기와 한반도기만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또 저기 앞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환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뭐 물론 현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은 전혀 인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좀 뭐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정상회담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다른 물건은 제대로 수출할 수 없지만 지금 연이어서 많은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도 어떻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나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북한기와 더불어서 중국기를 굉장히 크게 내걸고 마치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기와 미국기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반복해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뭐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김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사실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1, 2차 정상회담 때 우리 국기가 어떻게 했는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적으로 봐가지고는 모르는 입장에서는 한반도기가 한반도 하나다 통일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거기 인공기가 있으면은
인공기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거는 상당히 그거는 정치적 오해를 아주 극심하게 또 이것 때문에 남당 갈등이 아주 극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하게 이번에 준비한 실무당 또 그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려야만이 이걸 좀 해서 해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적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국제 사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국기는 갈수록 잘 안 보이고 지금 저 미국기하고 말입니다. 인공기는 계속 보이고 또 더군 남북 정상인데 우리 국기는 안 보이고 인공기 보이고 한반도기 보이고 자꾸 우리 태극기는 자꾸 좀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인공기는 자꾸 자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평양에서만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예요. 우리가 언론에 썼지만 그 시각적 효과 그것이 주는 또 메시지 또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날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마음에 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번 준비위원단에서 반드시 오늘 내도 어떤 답변이 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아까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좋은 비핵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좀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같으면 차라리 그냥 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을 흔들든지 아니면 인공기만 흔들든지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기만 흔들든지 이렇게 좀 통일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번 정상회담을 3차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쪽에서 했고 그다음에 통일각에서 했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세도는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는 5번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근데 앞에 2차례 정상회담을 빼고 이번 걸 자꾸 제3차 정상회담이라고 정부에서도 부르고 언론도 부르는데 그럼 앞에 정상회담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왜 언론이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3차 정상회담이라고 따라서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차,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차. 그럼 남북 정상회담 제5차지요.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노무현 다 우리 대통령이셨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정상회담이 3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전에 5차는 지금 따로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백화원에서 5차를 하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교수님. 어떤 좀 준비를 하게 될까요? 지금 정상회담이요? 아니, 5차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5차 준비야 과거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되겠죠. 그런데 역시 5차 현장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가벼운 분위기에서 던지느냐.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정상회담 분위기 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또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난번 4.27 정상회담에서 북한 철도의 열악한 상황을 지나가는 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5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보고는 그걸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일단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차에서는 남북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되어진 얘기가 좀 쉬운 편한 분위기 이런 쉬운 얘기 이런 얘기도 아마 좀 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는요 내일 환송 만찬 이 북한 시민들이 자주 가는 저희가 아까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식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 그리고 특별 수행원들이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하게 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물어봐. 네,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만찬이 목란관에서 열린다고 지금 전해지는데 목란관은 어디에 있고 좀 어떤 곳인가요? 네, 노동당 총사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외국 수반들 위해서 많이 연회를 차리고요. 옛날에는 좀 비밀스럽게 이제 파티하고 하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악단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뭐 왕제산 버천보 전작단 네. 그 전용해서 계속 안에서 공연을 하고 예. 뭐 저도 한번 가수 연회 한번 참가해봤는데요. 그 김정일 생존 시에는 뭐 카메라 놓고 저 다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자기가 연애 차려주고 예.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뭐 좋은 데입니다. 아주 좋은 데고 뭐 음식도 그 전용으로 이제 연애 마련하고 이제 공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소입니다. 만찬이 그곳에서 열린다는 걸 보면 정상회담이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이 될 네, 그럴 것으로 가능성이 좀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노동당 집무실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예. 새로워진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예. 자기 집무실에 직접 이렇게 오게 해서 같이 환담을 하고 또 면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오후에 정상회담 1시간 반 정도 네. 그쪽에서 하고 바로 옆입니다. 옆에 옮겨서 이제 식사하고 만찬하고 예. 아마 공연 관람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5차.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차. 이 정상회담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제 도보다리에서 그 양국 정상이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 이거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외신들도 이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은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가장 뭐 생각들이 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미 그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같이 탑승해서 출발을 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갈아타고 백화관 주소에 도착할 때 김정은과 이제 대통령이 같이 동석한 걸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습적으로 이렇게 그 혼란 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기습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뭐가 있을까 했더니 벌써 이제 1차 깜짝 이벤트가 있었고 뭐 정상회담 과정에서야 뭐 그런 깜짝 이벤트가 없겠지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참관한다든가 이런 그 외부 행사할 때 또 한두 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깜짝 이벤트가 있게 되면 우리 그 사전에 예정 안 된 것들은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수행원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뭐 의존하고 있는 뭐 경호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좀 마음을 졸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억하기로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묵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예정보다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마.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뭐 하루 연기된 적도 있고 또 뭐 그 안에서 또 대화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또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의제 가운데 좀 그나마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산가족 문제 같거든요. 좀 상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또 그런 이산가족 만남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아마 각오하는 대로 이게 많은 진전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뭐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민족적인 감성이나 이것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산가족분들이 연세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지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또 남북 분위기의 어떤 그 남북 간이 갖고 있는 그 감성적 분위기죠. 이 분위기를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또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또 쉽게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뭐 국제사회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있는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분명하게 좀 뭔가 발전된 내용이 나오고 그거는 뭐 이제는 정말 이산가족이 남북 간의 만남을 위한 소재가 아니다. 이산가족 자체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건 아주 크게 정말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큰 변화로 그게 제도화 되어져 가지고 이산가족들이 다 만날 수 있고 북한도 가고 북한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결국은 인도주의적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국군 포럼 문제 이런 것들을 100% 공개하고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 뭐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안 믿어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도적인 문제에서 정말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이산가족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양쪽에서 잘 될 것 같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 자세를 버려야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군 포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쟁, 6.25 전쟁 끝나고 북한이 남쪽에 돌려준 포로가 13,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자료에는 85,000명이 실종되거나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 전사한 사람 빼고 나도 북한이 적어도 4만 명 이상을 억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제 늙으셔서 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몇 분 안 남아야 계실 텐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북한이 이런 문제에서 정말 가슴을 터고 나온다면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북한 당국자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먼저 이산가족 문제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 6명이 평양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기 전에 자국민들 3명 빼내오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다른 데서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평양까지 가셔가지고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근거리에 억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분들을 같이 데리고 전용기에 탑승해서 데리고 오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 억류자 6명을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입장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요번에 그 학생 하나 자기 할아버지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다 되어 있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안 됐는데 보나마나 지금 그쪽 그 할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나면 별도로 숙식하면서 사상교육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 남한물 빼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할아버지 이분이 이 조카 이제 손자딸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또 그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단한 것 같은데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통해서 남한의 물이 개방의 물이 들어가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이산가족 문제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한 패널분 지금 6분입니다. 이제 도착을 하셔서 남북 정상회담에 바라는 것 뭔지를 짧게 한마디로 적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적어 놓으셨는데요. 판넬을 다 올려주시고요. 내용을 한 번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올려주실까요? 자, 이 앞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김광진 위원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저는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산가족 상봉 중대화. 저는 정상회담 하면서 아마 결과를 내놔야 될 것이다. 김정은도 그렇고 이제 이건 뭐 빈손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중요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된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도 이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례화 반드시 이번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성훈 우리 전 비서관님.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문제는 마치 남과 북이 서울역에서 비핵화라는 KTX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부산을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은의 입에서 부산에 가겠다는 얘기가 안 나온 겁니다. 이 기차가 서울역 출발해가지고 수원에서 쓸지 대전에서 멈출지 아니면 틀어가지고 목포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절차를 따지려면 한이 없고 일단 같이 동승한 승객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 부산 가겠다. 핵 포기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김태우
원장님. 예, 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상생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화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이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 관계 진전 쪽에만 외길로 달리는 듯한 이 과속 이거는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미 관계도 잘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쓴 것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을 조절해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는데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 역량을 줄이는 쪽으로 뭘 자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국방개혁 2.0도 축소 지향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줄이고 옵션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방향이 옳지 않다. 이 방향은 북한의 변화 이후에 설정해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휘락 교수께서는 어떤 바람을 적으셨을까요? 저는 뭐 당연한 사항인데 북한 비핵화를 의제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비핵화를 썼다가 앞에 북한을 붙였는데요. 저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생각하는데 그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의제화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참 그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국민들 바람과 달리. 근데 저는 문 대통령께서 이제는 남북 간에 그동안 두 번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친구 간에도 어려운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세 번째 만남이면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의 뭐 국민들로부터 좀 우려됐던 많은 양보라 그럴까요?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가 명분이 있었다 하려면 이번에 비핵화를 확실히 의제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패널분들 말씀하시듯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없다 이것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저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핵 문제를 미국과만 얘기하겠다 하는 것이 저는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자주에 어긋나는 일이다. 북한은 진짜 우리 민족끼리 자주를 얘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문제, 핵 문제는 우리 한국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과 뭐 6.25 전쟁도 했고 한국과 분단도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저는 이 핵 문제를 의제화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핵 문제를 뭐 확실히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확실한 그 이견 차이를 그 확인하든지 그래서 다음 또다시 똑같은 이 불확실성을 갖고 계속되는 그 회담이랄까 뭐 토론이 없도록 이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광규 교수님은 또 어떤 이번 그 남북 또 두 정상의 공통적인 생각은 남북 관계에서 어떤 뭐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면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미국 북미 관계의 연장선을 가는 것. 이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 또 북한에서는 아마 가장 그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분적인 얘기보다 이 한자로 무실역행이라는 한자를 적었습니다. 사전적인 뜻이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참되고 성실하도록 힘써 행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70년 분단되었고 이제 남북 관계 더구나 이제 미국 북미 큰 틀이 변해져 갑니다. 그거 보게 되면 비핵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만남, 모든 대화라는 것이 정말 양 지도자가 우리 7,500만 남북한 주민 또 70년의 분단 이걸 가지고 정말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역시 아무리 전략 또 뭐 국가이익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게 뭘 의미한다는 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제가 이 무실역행이라는 산자성어를 얘기한 것처럼 참되고 성실하도록 힘써 행하는 모습을 두 정상이 꼭 보여주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 또 긍정적인 한반도 변화와 동북아 변화, 또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민정 교수님의 바람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같은 주시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핵화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금 오찬들 하고 계실 텐데 뭐 경협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전체 요리와 후식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요. 메인 디시는 뭐라고 해도 비핵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북미 간에 있어서의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우리 또 경협도 있고 남북 관계도 진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
북미가 중단된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검증 가능한 신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메인 디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만약에 과거에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번 그런 이벤트를 들고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사실 북핵의 비핵화에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치 풍계리를 한번 폭파했듯이 또 한 번 뭘 폭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쇼가 아니라 정말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예. 계획을 이제는 내놔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질적이고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으로 성과로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최현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정상회담 소식은요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